Weekly Bullshit Podcast. 안녕하세요. 웨이클리 불시의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맡은 올리버고요. 저는 들러리를 맡은 앤디입니다. 네, 들러리 씨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네. 침묵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Silence. Silence 그냥 맞죠? 언어가 없는 상태. 네, 정확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침묵에 대해서 어떤 언어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언어를 포함한 모든 의사 표시적인 행동, 표시적인 행동은 없는 상태를 좀 침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하는 걸로는 침묵은 아무런 행위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앤디 씨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침묵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저의 백그라운드인 법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자면 일단 침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을 지는 쪽에 불리해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랑 앤디 씨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자고 제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네. 앤디 씨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법원한테 앤디 씨가 저랑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앤디 씨가 안 지키네요. 법원이 좀 강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뭐죠? 입증 책임을 제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지켰다는 것을 네. 올리버 씨가 지켜야 된다는. 그렇죠. 이 앤디 씨가 저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는 이상은 이제 침묵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법적이라고 말하지만 법의 여러 영역에서도 색다른 의미들이 부여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는 침묵하게 되는 경우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1항에 있는 건데 앤디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앤디 씨가 저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앤디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앤디 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걸로 인정하는구나. 그런 거 그렇게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앤디 씨가 뒤늦게라도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서도 원칙적으로는 자백 간주라는 형태로 되고요. 사실 또 침묵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건데 혹시 형사소송에서 이 침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사실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묵비권이라고 하죠. 묵비권은 아시죠? 네. 그때 체포하면서도 묵비권을 고지해야 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진술 거부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진술 거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침묵하게 되는 경우에 아무런 불이익도 줄 수가 없어요. 피고인이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민사소송처럼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법적으로도 침묵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법 체계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폐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한 다음에 너 왜 진술을 거부해? 진술해야지 라고 이렇게 강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묵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침묵할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형사소송에서 묵비권이 없었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네. 이게 그때 군부독재 이후로 이 네. 87년도 헌법 체제가 들어오면서 진술권이 명문의 규정에 헌법상 명문의 규정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부터 나왔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물론 이런 국가의 징벌권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꼭 그게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인 법 쪽에서 좀 빠져나와서 말을 해보자면은 네. 침묵은 이렇게 법적으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이나 네. 불교에서도 이런 침묵이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 침묵하는 자가 네. 자신의 침묵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라는 관점과 이런 침묵하는 사람을 보고서 외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침묵의 미덕,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어적인 의미로 표현 안 되는 것, 네.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에 대한 그런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잘 아시겠지만 수행 중에서도 네. 무건 수행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침묵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침묵이라는 어떤 형태의 의사 표현도 없는 것이다라고 네, 그쵸,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정의에서 침묵과는 다른 거네요. 어떻게 그게 달라지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 침묵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어떤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어라고 남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그런 표시의 행위가 없다는 거죠. 나의 침묵하는 행위는 가만히 있는 거죠. 나의 어떤 행위도 없고 네. 나의 말도 없고 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네. 그 침묵의 주체가 의도한 거라면 그것 또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혹시 뭐 의견이 다르시거나 저는 조금 네. 다르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거는 좀 다시 뒤에 또 나올 네,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는 침묵하는 자가 침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고 타인이 침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의미 네. 그것도 외부에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신의학적으로 뭐 이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한다, 상담자가 말을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되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침묵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전 괜찮습니다. 일단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침묵에 대한 여러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는 침묵이 어떻게 적용되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사례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뇌사자. 이분들은 침묵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앤디 씨가 말했던 것으로 보자면은 네. 침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자신이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서 침묵하게 되는 사람이고 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저랑 앤디 씨가 뭐 같이 본 건 아니지만 둘 다 봤었던 한강 작가의 히라보 시간에 네. 말을 잃어버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말을 잃어버렸고 네. 이 사람이 자신의 침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네.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공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침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가를 네.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뇌사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이 총 2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뇌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뇌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연명치료라든지 네.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요즘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고령화 사회가 좀 심화되면서.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뇌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분명 어떤 의사가 있을 것이고 네. 이런 의사를 우리가 판단해서 해석해내야 되냐? 아니면은 이 사람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사만 반영하면 될 것인가? 네. 라는 2가지. 그러니까 둘 중에 더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증을 해보고 싶은데. 네. 앤디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뇌사가 발생하기 전에 그 뇌사자가 남겨놓은 유언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걸 따르는 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뇌사라는 것이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게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정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하고 유사한 상태인 건데 인지 능력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관계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사도 추단할 수 없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제 뭐 근데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도 기억이 있고 막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확실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로 확실히 어떠한 의식도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인 건지 그걸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정밀하게 검사를 한 후에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나 이런 의학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과학 분야라든지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의사를 반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타인들의 의견으로 족한 것인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네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목표는 그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데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사실 그 연명치료를 하는 비용 부담, 시간 이런 부담들을 지금 가족들이나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뇌사인지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계속 연명치료하자.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보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계속 그 어떤 재정적 손실과 에너지의 소비가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의 소비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들의 의사를 첫 번째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문제가 사실 앤디 씨도 기본적으로 뇌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뇌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번째 질문이 그럼 뇌사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앤디 씨가 말씀하셨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뇌사자가 뇌사를 하기 전에 했던 행위들을 기초로 뇌사자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때 뇌사자와 현재 뇌사한 상태의 사람이 어떤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나?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뇌사한 상태인 사람의 의사를 이제 우리가 그걸 기초로 판단해야 될 텐데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걸로 현재 그 사람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혹시 앤디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주제네요. 참.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과거의 나가 현재 나랑 완전히 동일한 존재인가 뭐 이런 논쟁도 그런 주제도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쉽게 얘기를 좀 하는 전제로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뭐 의식의 동일성 정도로 이건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동일성이 유지되는 의식 속에서 그때 의식의 의사와 현재 의식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아젠다에 대한 동의 혹은 부동의 그런 의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든 생각인데요. AI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AI를 통해서 그 과거에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발언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 이 사람의 그 뇌의 어떤 생물학적, 과학적 상태에 대한 데이터도 모아서 네. 이런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지금 깨어 있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형태로 네, 나온 거죠.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만약 그렇게 나온 의사랑 주변 관계자들의 의사가 좀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느냐. 그쵸. 사실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 건데 이거는 뭐랄까 일종의 개입이 들어간 걸 수 있고 근데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는 현재 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제 가치관에서는 일단은 지금 의식이 있는 관계자들의 의사가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이제 본인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치료를 받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전혀 없고 지금 그 전적으로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판단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앤디 씨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러니까 뇌사자라는 것은 당시에 사망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의식을 불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뭐 예를 들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수혈 거부, 연명치료 거부를 했다. 근데 분명 이 사람은 수혈을 받으면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의식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그 의식 불명자의 침묵은 이 뇌사자의 침묵과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일단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가능성이 낮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고 실험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뇌사가 이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혈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경우. 뇌사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불명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수혈만 받으면 살 수 있다 정도의 상황인데 수혈 거부를 한 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뇌사자하고 동일하게 받는지 왜 분명히 다른 사례인 거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상황 같은데 어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네. 사실 비슷한 것 아닐까요? 이 사람은 수혈을 안 받으면 죽는 상황인데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럼 사실 뭐 죽고자 하는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의사가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기존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을 수혈해서 살렸다 한다면은 거의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낸 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통념상. 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계속 말씀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저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어적되고 있는데 전 수영 잘해요. 가서 구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애초에 죽고자 한 거기 때문에 놔두는 게 그 사람 의사를 존중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내가 수영을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생명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살리지 않을까요? 가서? 올리버시는 죽게 내버려 둡니까? 잘 죽어라 이러면서 뭐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또 설문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상 어떤 전통적인 도덕관념상 살리는 게 맞다는 판단을 대부분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법은 말이죠. 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의 풍속이나 관습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게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게 맞죠. 그걸 반영한다면 저는 법적으로 수혈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수혈시키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게
물론 결론은 동의합니다만 네. 저는 사실 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뭐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둔다 이런 건 아니시면서도 네. 죽게 내버려 둔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식 불명인 사람, 그러니까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 거부를 이전에 했던 사람은 수혈 거부 그 수혈을 해야 되는 당시에 어떤 의사인지 저희가 판단을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강대교 위에 서 있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이 자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수혈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10초 전에 수혈 거부한다고 해도 네. 내가 진짜 수혈을 받아야 된다. 네. 라는 거 알았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자살의 예시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나 죽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만 막상 빠지고 나니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말할 사람이 근데 만약 내가 지나가다 저 사람 죽고 싶었으니까 죽게 내버려 두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존중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는 어떤 그 사람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네. 그 사람의 행위만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기존의 의사를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의 의사를 보다는 지금 내가 살린 사람 입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사례가 이제 저희가 뭐 NC도 읽었고 저도 읽어봤던 한강 씨의 히라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 여성분께서는 언어의 한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서 말을 잃어가는 여성분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주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분은 이제 침묵의 어떤 길로 들어서고 있는 곳인데 이런 분이 이제 언어를 되찾게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자체로 침묵의 길로 들어서는 분에게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관점인 거죠. 침묵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침묵하는 것이 옳냐,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될 것인가? 침묵 바깥으로 나오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 자체를 존중해줘야 될 것인가? 앤디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히라버 시간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 글을 쓰잖아요. 그 특히 이게 외국어로 그 고대 언어로 말을 하면 말이 나와가지고 또 배우잖아요. 그치. 그래서 히라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일단 외국어를 그렇게 배워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언어를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글을 써서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 질문의 저의를 알겠습니다만 히라버 시간이 그 질문을 하게 잘못된 예시였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정말로 어떤 형태로도 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되찾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못된 예시를 들고 왔네요. 아무튼 원래 가지고 있었다가 잃은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언어가 없었던 건가요? 원래 가지고 있다가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실어증처럼. 뭐 그냥 일반적인 실어증 사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되찾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 상태로,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상태로 회복시켜 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정 상황에서 또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침묵할 수는 있지만 침묵하도록 강제된 사람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더 그 자유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풍부해진다.
그걸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또 한번 제가 또 청각장애인 분들이랑 일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좀 가져오자면 그 농인분들 청각 되찾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인공 와우 수술을 하기 싫어해요. 거부하세요. 그 소리 없는 그러니까 농인분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언어 체계가 있어요. 거기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소리 듣고 그 다른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문화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여기 이런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도 보면 또 막 무조건 또 이제 언어를 되찾아주는 걸 맞나? 혹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앤디 씨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이번 팟캐스트는 불량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팟캐스트는 또 앤디 씨가 더 좋은 주제로 돌아와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 재밌었네요. 저도 관심 있는 주제라고.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버였습니다. 지금까지 앤디였습니다. 위클리 부llshit